평범한 아줌마인 줄 알고 미친년아 안 내려? 라고 모욕한 장교들. 3분 만에 사단장과 헌병대가 출동해 무릎 꿇리고 현행범으로 체포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광덕산의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핥히며 내달렸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춥고 가장 북쪽에 가까운 땅 강원도 화천. 민간인 통제선이 지척인 이곳의 공기는 평화로운 계절의 흐름 대신 보이지 않는 철책의 긴장을 머금고 있었다. 늦가을의 스산함은 단순한 날씨 탓이 아니었다. 검은색의 육중한 대형 세단이 겹겹이 이어진 산길을 미끄러지듯 나아가고 있었다. 차량에 번호판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육군 본부를 상징하는 붉은 바탕에 둥근 성판이 붙어 있었다. 이 차가 향하는 곳은 명백히 군사구역이었다. 뒷좌석에 앉은 박선우 소장은 굳게 닫힌 입술 새로 희미한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본부의 인사참모부장이었다. 육군의 모든 장교와 부사관, 준사관의 진급, 보직 이동, 징계까지 사실상 군인의 명주를 쥐고 있는 핵심 요직 중의 핵심이었다. 군 내부에서 인사는 곧 권력이었고 그녀는 그 정점에 선 유일한 여성 장군이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2개의 별 백합 2송이는 수많은 남성 장군들의 별보다 더 치열한 전투와 냉혹한 정치 싸움을 겪어내고 얻어낸 피 묻은 훈장이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장군 박선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하나뿐인 딸을 만나러 가는 어머니 박선우일 뿐이었다. 그녀의 딸 최하늘 중위. 딸은 어머니의 성을 따르지 않았다. 이혼으로 얼룩진 과거 그리고 무엇보다 박선우 장군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죽기보다 싫어했던 딸아이의 고집 때문이었다. 하늘은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어이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군 장교의 길을 택했다. 그리고 임관 후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겠다며 자원에서 가장 험하다는 최전방, 이곳 강원도 화천의 제7보병사단 칠성부대로 부임했다. 박선우는 딸이 자랑스러웠다. 자신을 닮아 꺾일지언정 휘지 않는 그 성정을 사랑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은 늘 얼음물에 담근 듯 시렸다. 이 거칠고 지독히도 폐쇄적인 군 조직, 그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이고 마초적인 분위기가 지배하는 최전방 전투부대. 그곳에서 여군 장교, 그것도 빽 하나 없는 신임 장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고통인지 박선우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조금만 더 가면 칠성 신병교육대대 앞입니다. 운전석에 김 상사가 백미러로 박선우의 기색을 살피며 나지막이 보고했다. 김 상사는 10년 넘게 박선우의 곁을 지킨 단순한 운전병이 아닌 가장 믿음직한 신복이었다. 아니다. 오늘은 사단 사령부가 아니다. 하늘이가 있는 연대 본부로 바로 가자. 예, 알겠습니다. 최근 며칠 딸아이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매주 주말이면 꼬박꼬박 오던 전화가 뜸해졌고 어쩌다 연결된 통화에서는 억지로 밝은 척하는 목소리 너머로 쇠가 긁히는 듯한 피로감과 숨길 수 없는 불안감이 묻어났다. 무슨 일이냐고 캐묻는 어머니에게 하늘은 늘 같은 대답뿐이었다. 전방이라 그렇습니다. 원래 다 이렇습니다. 그 원래라는 말이 박선우의 심장을 가장 아프게 찔렀다. 군대에 그릇된 원래가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을 멍들게 했는지 그녀는 인사참모부장으로서 매일같이 보고받고 있었다. 차가 마침내 칠성부대 예하 연대의 위병소 앞에 멈췄다. 방탄모를 눌러쓴 초병이 낯선 고급 세단에 등장해 긴장한 채 다가왔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신분증 제시. 김 상사가 창문을 내리고 자신의 공무원증과 박선우의 신분이 명시된 방문증을 내밀었다. 육군본부 소장 박선우라는 글자를 확인한 이등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충성. 확인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는 거의 경례를 박듯 차단기를 올렸다. 하늘이에게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예, 장군님. 최중희님께는 전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박선우는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라도 얼굴 한번 보고 무슨 일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차가 연대 본부 건물 앞 작은 면회실 주차장에 멈춰섰다.
박선우가 차에서 내리자 화천의 칼바람이 그녀의 짙은 남색 외투를 거칠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오늘 군복이 아닌 장군의 위엄을 숨긴 단정한 사복 차림이었다. 그때 저 멀리서 전투복을 입은 익숙한 그림자가 걸어왔다. 딸 최하늘이었다. 그녀가 어떻게 알고 나왔는지 의아한 순간 하늘의 굳은 표정을 보고 박선우는 직감했다. 그녀는 마중을 나온 것이 아니었다. 충성. 어쩐 일이십니까? 여기까지. 최하늘 중위가 경례를 붙이며 딱딱하게 말했다. 그 목소리는 반가움이 아닌 당혹감과 원망,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우리 딸 얼굴 보러 왔지. 요즘 힘들다는 연락도 없고. 그게 더 걱정되더구나. 박선우가 하늘의 뺨을 쓰다듬으려 손을 뻗었다. 하늘은 주변을 황급히 의식하며 마치 불에 댄 듯 반보 뒤로 물러섰다. 여긴 군부대입니다. 어머니. 그리고 지금은 제 근무 시간입니다. 차가운 거절이었다. 하지만 박선우는 그 거절보다 딸의 눈밑에 드리운 검은 그늘과 제대로 감지 못한 전투복 소매 아래로 얼핏 드러난 붉은 손목 자국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무슨 일 있니, 하늘아? 아무 일 없습니다. 전방 부대는 원래 다 이렇습니다. 또 그 말이었다. 원래. 하늘은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웠다. 알았다. 내 근무에 방해되지 않게 하마. 박선우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다. 하늘의 어깨는 잔뜩 굳어 있었다. 잠시 걷잡구나. 부대 한 바퀴 둘러보고 싶구나. 내가 숨 쉬는 공기가 어떤지, 내가 딛고 선 땅이 얼마나 단단한지 엄마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어머니 제발. 하늘의 목소리가 애처롭게 갈라졌다. 부대 내부는 군사보안 구역입니다. 민간인 차량이 함부로. 내 차는 민간인 차량이 아니다. 박선우가 냉정하게 말했다. 그녀는 이미 결심했다. 이대로 딸을 두고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단순한 민간인 엄마가 아니란다. 박선우는 다시 세단에 올라탔다. 하늘도 마지못해 거의 끌려오다시피 조수석에 앉았다. 세단은 연대본부 건물을 지나 부대 깊숙한 곳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거침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검은색 세단은 잘 포장된 연대본부 앞길을 지나 막사들이 늘어선 구역으로 접어들었다. 박선우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꼼꼼히 살폈다. 그녀의 눈은 단순한 방문객의 눈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부대를 지휘하고 감찰해온 장군의 눈이었다. 건물 외벽의 관리 상태, 병사들의 이동 동선, 제설 장비의 배치까지.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부대의 상태를 점검했다. 조수석에 앉은 최하늘은 그 시간이 지옥 같았다. 그녀는 손바닥에 밴 축축한 땀을 전투복 바지에 몰래 문질렀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귀를 울렸다.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제발 그 인간들과 마주치지 않기를. 이쪽은 생활관이로구나. 비교적 관리가 잘 되어 있군. 박선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예, 연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하늘이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저 너머는 무엇이냐? 박선우가 가리킨 곳은 생활관 구역을 벗어난 부대에서도 가장 후미진 외곽이었다. 낡은 보급 창고와 폐자재들 그리고 페인트 칠이 다 벗겨진 낡은 정비고 건물이 을씨년스럽게 서 있는 곳이었다. 아, 저쪽은 그냥 낡은 창고들입니다. 가실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 어서 돌아가시죠. 하늘의 목소리가 유난히 다급하게 떨렸다. 그 순간 박선우는 확신했다. 저곳에 무언가 있었다. 딸이 자신에게 보여주기 싫은 혹은 두려워하는 무언가가. 김 상사. 저쪽 정비고 방향으로 가보게. 내가 예전에 근무했던 부대의 정비고와 비슷하게 생겼구나. 옛 생각도 나고. 박선우의 목소리는 추억에 잠긴 듯 부드러웠지만 그 지시는 단호했다. 김 상사는 백미러로 박선우의 얼음장 같은 눈빛을 확인하고는 말없이 핸들을 그쪽으로 꺾었다. 안 됩니다. 어머니 제발. 하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거의 울기 직전이었다. 차가 천천히 자갈이 깔린 비포장길을 달려 낡은 정비고 건물에 가까워졌다.
건물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듯 창문은 깨져 있었고 문짝도 비뚤어져 있었다. 차가 낡은 정비고 건물 모퉁이를 막 돌아서려 할 때였다. 박선우의 예리한 귀가 먼저 반응했다. 김 상사도 브레이크에 발을 올렸다. 읍, 억눌린 신음. 그리고 퍽, 둔탁한 소리. 가죽 장화가 맨살을 걷어차는 듯한 끔찍하고도 질척한 소리였다. 이 개새끼가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목소리. 이등병 나부랭이가 감히 대위님 말씀에 토를 달아? 죽고 싶어 환장했냐 이 새끼야. 연이어 퍽 소리가 들리고 억눌린 비명이 터져나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애원하는 어린 병사의 목소리였다. 차 세워. 박선우의 목소리는 화천의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웠다. 그녀의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 했다. 어머니, 안 됩니다. 제발 그냥 가세요. 네. 최하늘이 울음을 터뜨리며 박선우의 팔을 붙잡았다. 그 손은 공포로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저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어머니가 상관하실 일이 아니에요. 제발요. 박선우는 그런 딸의 손을 뿌리치듯 내렸다. 딸의 눈에 서린 것은 정의감이 아닌 공포였다. 자신의 딸이 대한민국 장교가 저런 불의를 보고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박선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차 문을 열고 내렸다. 운전석에 김 상사가 다급하게 따라 내리려 하자 박선우가 손짓으로 제지했다. 김 상사는 차에서 대기해.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지시 없이는 움직이지 마. 하지만 장군님, 이건 내 딸의 부대에서 일어난 일이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다. 박선우는 건물 모퉁이를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그녀의 뒤를 절망적인 표정의 최하늘이 비틀거리며 따랐다. 그녀가 모퉁이를 돌았을 때 지옥도 같은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20살이나 되었을까? 앳된 얼굴의 이등병 하나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전투복 상의는 단추가 다 뜯겨져 나갔고 입가는 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장교 한 명과 부사관 한 명이 서 있었다. 장교는 황인철이라는 명찰을 단 대위였고 부사관은 마동필이라는 명찰을 단 중사였다. 황 대위님, 마 중사님, 제발 그만하십시오. 최하늘이 그들 앞으로 달려가 막아섰다. 황인철 대위가 잔뜩 인상을 쓰며 하늘을 거칠게 밀어냈다. 하늘은 균형을 잃고 흙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아, 최중희. 넌 빠져. 이건 네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이등병 새끼가 감히 대위한테 눈을 똑바로 떴어. 이런 건 조기에 싹을 잘라야 돼. 황인철의 눈은 비정상적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 했다. 옆에 있던 마동필 중사 역시 낄낄거리며 쓰러진 병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 중위님은 마음이 너무 약해서 탈이야. 이런 건 확 밟아놔야 다시는 안 기어오른다고. 안 그래, 김이병? 그가 병사의 뺨을 손바닥으로 툭툭 쳤다.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바닥을 짚고 일어나며 악에 바친 듯 소리쳤다. 명백한 구타 및 가혹행위입니다. 당장 중단하지 않으시면 정식으로 보고하겠습니다. 황인철은 그 말에 코웃음을 쳤다. 보고? 내가? 내 처지에 지금 누굴 보고해? 너나 잘해, 너나. 내가 일처리 그따위로 하니까 아래 애들도 널 우습게 보고 기어오르는 거 아니야. 그때 그들의 시선이 하늘의 뒤에 서 있는 낯선 중년 여성 박선우에게 향했다. 뭡니까 저 아줌마는? 마동필 중사가 바닥에 침을 뱉으며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낯선 민간인 여성에 대한 호기심이 아닌 귀찮은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이 서려 있었다. 황인철 대위는 폭행을 잠시 멈추고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박선우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는 박선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싸 보이는 사복 외투와 단정한 차림새,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검은색 대형 세단을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이곳이 자신의 영역이라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아줌마, 여긴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최중희, 이 아줌마 당신 손님이야?
당신이 데리고 들어왔어? 그는 하늘을 먼저 윽박질렀다. 당장 나가지 않으면 헌병대 부르겠습니다. 군사보안구역 무단 침입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존중도 예의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행위가 방해받은 것에 대한 불쾌감뿐이었다. 박선우는 그를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무시했다. 그녀의 시선은 딸 최하늘을 지나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는 김이병에게 향했다. 병사의 눈은 공포와 체념으로 죽어 있었다. 나는 최하늘 중위의 보호자입니다. 박선우가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지만 황인철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당신들의 잔인한 폭행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즉시 중단하고 해당 병사를 의무실로 보내십시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황인철은 기다렸다는 듯이 폭소를 터뜨렸다. 보호자? 어머니셨구만. 어쩐지 최중희가 요즘 싹수가 노랗다 했더니 애미가 이 모양이라 그랬구만. 아주 똑같이 생겼네. 뭐라고요? 최하늘이 치욕감에 얼굴이 붉어져 소리쳤다. 황인철은 하늘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 밀쳤다. 어디서 장교가 상관한테 눈을 부라려. 아줌마. 그가 다시 박선우를 돌아보며 역겨운 미소를 지었다. 지금 우리 군사 훈련하는 거 방해하는 겁니다. 네 딸년이 똑바로 병사 하나 통제 못해서 우리가 대신 군기 잡는 거 아니오. 군대 짬밥도 안 먹어본 년이 뭘 안다고 끼어들어. 여기가 무슨 애들 소꿉놀이 하는 데인 줄 알아? 마동필 중사가 거들었다. 그는 아예 맞던 병사를 팽개치고 박선우 앞으로 바싹 다가섰다. 그의 입에서 역한 담배 냄새가 풍겼다. 보아하니 이 최중희 엄마 같은데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쇼. 딸내미 앞길 막기 싫으면 좋은 말할 때 꺼지란 말입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년인지는 몰라도 여기가 화천 깡촌이라고 우습게 보이나 본데.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박선우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 쳤다. 뭐하는 년인데 감히 군인들 훈련하는데 끼어들어. 대답 안 해? 그들의 언어는 칼이 되어 박선우와 하늘에게 날아왔다. 하늘은 치욕감에 얼굴이 새하얘졌다. 어머니에게 이런 모습을, 이런 끔찍한 모욕을, 그것도 자신의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듣게 했다는 사실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박선우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 눈빛이 너무나 고요하고 차가워서 황인철은 순간 섬뜩함을 느꼈지만 이내 오기가 발동했다. 부하들과 병사가 보고 있었다. 여기서 밀릴 수는 없었다. 뭘 꼬라봐. 인연이. 당장 안 꺼져? 헌병 진짜 부른다니까. 박선우는 그 말을 무시하고 천천히 몸을 돌려 자신의 세단으로 향했다. 그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두려움도 없었다. 전현이 감히 무시하고 그냥 가네. 황인철이 분노하며 차 문을 잡으려 했다. 박선우는 이미 차에 올라탔고 김상사는 즉시 문을 잠갔다. 황인철이 차의 방탄 유리를 주먹으로 쾅쾅 두드렸다. 야, 내려. 당장 안 내려, 이 미친년아. 너 지금 군사작전 방해 현행범이야. 이 차 번호판 찍어서 당장 수배 때린다. 그는 조수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최하늘을 발견하고 더욱 기세등등하게 외쳤다. 최중희, 너 오늘부로 끝났어. 네 애미가 와서 깽판 쳤으니까 넌 이제 이 부대에서 못 버텨. 저 병사 새끼랑 같이 묶어서 영창 보낼 줄 알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네 딸 처맞을 만했어. 걔 집년이 나대니까 부대가 이 모양 이 꼴이지. 그걸 감싸는 너 같은 년 때문에 군대가 썩는 거라고. 마동필이 옆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 차 문 안 열어? 확 부숴버리기 전에 열어. 이년들아. 세단 안. 최하늘은 치욕과 절망에 흐느끼고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 때문에. 박선우는 그들의 광기 어린 고함 소리를 들으며 뒷좌석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었다. 그녀는 일일이나 헌병대에 전화하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가 아닌 군의 보안통신망에 접속되는 특수 단말기였다. 그녀의 손가락은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고 묵직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선우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에 모욕을 들은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침착하고 위엄이 서려 있었다. 유리창을 두드리던 황인철과 마동필은 그녀의 입모양을 똑똑히 보았다. 나 육군 본부 인사참모부장이다. 유리창을 두드리던 황인철과 마동필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지금 7사단 예하부대. 최중위, 여기 부대 명칭이 뭐지?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부대 이름을 말했다. 그래. 제7보병사단 예하 8연대 3대대. 그 낡은 정비고 뒤편이다. 현시간부로 7사단장, 9일서 장군을 직통으로 연결해라. 박선우의 눈이 유리창 너머 얼어붙은 황인철과 마동필을 꿰뚫었다. 3분 주겠다. 3분 내로 7사단장이 나에게 직접 이 상황을 보고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참모총장님께 이 사태를 보고하고 7사단 전체에 대한 특별 감찰을 지시하겠다. 황인철과 마동필은 유리창 너머로 그녀의 입모양을 읽고 있었다. 육군 본부 인사참모부장.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는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들의 눈앞에 서 있던 웬년이 아줌마가 아니었다. 7사단장의 목줄은 물론 대한민국 육군 장교 전체의 목줄을 쥔 별 2개의 장군이었다. 시간이 정지했다. 화천의 칼바람 소리만이 낡은 정비고를 감돌 뿐 황인철 대위와 마동필 중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세단의 방탄 유리를 두드리며 쏟아내던 그들의 광기 어린 욕설과 조롱은 마치 한여름의 소나기처럼 순식간에 멎어버렸다. 육군 본부 인사참모부장. 그 6글자가 그들의 뇌리에 박히는 순간 그 단어들이 가진 무게가 그들의 전신을 짓눌렀다. 황인철은 자신이 육군사관학교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던 전설처럼 군림하던 그 보직의 이름을 떠올렸다. 육군의 모든 장교와 부사관의 진급, 보직, 징계. 군인의 생사여 탈권을 쥔 자리. 대한민국 육군의 수십만 간부들 위에 군림하는 왕의 그림자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리고 자신은 방금 그 존재를 향해 년이라고 불렀다. 황인철의 턱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아드레날린으로 이글거리던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세단의 검은 유리창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박선우의 실루엣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내뱉은 말들을 필사적으로 되감아 보려 애썼다. 애미가 이 모양이라 네 딸년 처맞을 만했다. 미친년아. 절망적인 단어들이 그의 머릿속을 꿰뚫었다. 그는 자신의 뒷배를 믿고 오만하게 굴었지만 이 정도 거물 앞에서는 그 어떤 뒷배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마동필 중사는 황인철보다 반응이 더 원초적이었다. 그의 다리 힘이 풀리며 무릎이 꺾였다. 흑흑. 그는 숨이 막히는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버텼다.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았다. 자신이 뱉은 침이 아직 바닥에 마르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공포스럽게 했다. 세단 안. 최하늘은 어머니가 전화를 거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은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자초한 자신에 대한 원망이 뒤섞인 차가운 식은땀이었다. 어머니. 자신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가장 강인한 존재인 어머니가 저런 버러지 같은 자들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했다. 박선우는 그저 차갑게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있었다. 3분의 시간이 연겁처럼 흘렀다. 1분이 지났을까? 저 멀리 연대본부 막사 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하나의 엔진 소리인 듯 했으나 순식간에 여러 대의 차량이 내는 불협화음으로 변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검은색 지휘 차량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헌병이라고 쓰인 흰색 차량들. 선두에 선 차량의 번호판은 7사단장을 의미하는 2개의 별이 선명한 성판이었다. 차가 멈추기도 전에 문이 열리고 전투복을 입은 장군이 뛰어내렸다. 제7보병사단장 9일서 소장이었다. 그는 박선우와 같은 계급이었지만 육군 본부의 핵심 참모부장, 그것도 인사참모부장은 야전 사단장이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더구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박선우의 목소리는 이미 단순한 방문이 아님을 알리고 있었다. 구일서 사단장은 상황을 파악할 겨를도 없이 검은색 세단 앞에 멈춰섰다. 그는 차 안에 앉아있는 박선우를 향해 허리를 굽혀 경례했다. 충성. 사단장입니다. 박 장군님 어쩐 일이십니까? 그때 세단의 문이 스르륵 열렸다. 박선우 소장이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아까와 똑같은 단정한 사복 차림이었지만 지금 그녀가 뿜어내는 기운은 차가운 강철 그 자체였다. 그녀는 구 사단장의 경례를 가볍게 목례로 받은 뒤 그를 지나쳐 얼어붙은 황인철과 마동필에게로 걸어갔다. 저둘입니다. 박선우가 손가락으로 그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구일서 사단장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그 옆에 무릎 꿇린 채 피를 흘리고 있는 김이병과 울음을 삼키고 있는 최하늘 중위를 보았다. 상황 파악은 단 몇 초 만에 끝났다.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그것도 육군 본부 인사참모부장의 눈앞에서 벌어진 최악의 사태였다. 헌병대장. 구 사단장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저 두 놈 당장 체포해. 현행범이다. 예, 알겠습니다. 헌병대장이 소리치며 달려왔다. 헌병들이 황인철과 마동필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뒤로 돌렸다. 수갑이 채워지는 철컥하는 소리가 정비고에 울려 퍼졌다. 아닙니다. 사단장님. 오해입니다. 황인철이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비명을 질렀다. 그는 구 사단장을 바라보며 애원했다. 이건 훈련 중 발생한 사소한 군기 교육이었습니다. 전현이, 아니, 저 여자가 아니. 그의 혀가 꼬였다. 그는 자신을 노려보는 박선우의 눈과 마주쳤다. 그 눈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가운 경멸을 담고 있었다. 저희는 저분이 박선우 장군님이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사단장님. 제발 한 번만. 마동필은 이미 바지에 오줌을 지린 듯 다리 사이가 젖어들고 있었다. 그는 덜덜 떨며 아무 말도 못하고 살려주십시오라는 말만 반복했다. 박선우는 그들의 변명을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다시 구 사단장에게 말했다. 구 사단장. 나는 오늘 제 딸을 면회온 어머니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한 영내에 울려 퍼졌다. 그런데 내가 본 것은 상관에 의한 잔인한 사적 폭행과 그것을 말리는 제 딸을 향한 폭행과 성희롱, 그리고 현장을 목격한 민간인을 향한 협박과 모욕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구 사단장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칠 뻔했다. 사단장께서는 이 부대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 겁니까? 헌병들이 도착하기 전에 나는 저들에게 뭐하는 년인데 관여하냐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딸은 처 맞을만 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나를 향해 미친년이라고 했습니다. 구 사단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장군에 대한 모독, 그것도 육군 본부 핵심 장군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박 장군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지휘 책임을. 지금은 지휘 책임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박선우가 그의 말을 잘랐다. 나는 지금부터 인사참모부장 자격으로 이 사건을 직접 다루겠습니다. 이곳 7사단 감찰과 헌병대는 제 지휘를 받으십시오. 이 사건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가장 강력하고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제 딸의 문제가 아니라 육군 전체의 기강 문제입니다. 그녀는 쓰러져 있던 김민준 이병그의 명찰이었다에게 다가갔다. 병사 이름이 뭔가? 이병 김민준입니다. 일어나게. 의무대로 즉시 후송한다. 자네는 지금부터 육군 본부 직할 보호 대상이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본대로 겪은 대로만 말하게. 그녀는 자신의 운전병인 김 상사에게 눈짓했다. 김 상사가 즉시 김이병을 부축해 세단에 태웠다. 박선우는 마지막으로 딸 최하늘 중위를 바라보았다. 하늘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최중위. 어머니가 아닌 장군의 목소리였다. 자네도 이 사건의 주요 증인이다. 그리고 피해자다. 자네는 왜 상관의 부당한 명령과 폭행을 즉각 제압하지 못했나?
자네의 군법 교육 상태가 의심스럽군. 죄송합니다. 자네의 죄송하다는 말은 나중에 듣겠다. 지금은 자네가 겪은 모든 부조리를 보고할 준비를 하게. 박선우는 차갑게 돌아섰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한번 땅바닥에 무릎 꿇린 채 헌병들에게 끌려가는 황인철과 마동필에게 향했다. 그들의 군 생활은, 아니, 그들의 인생은 방금 이 화천의 차가운 흙바닥에서 끝장났다. 7사단 사령부는 그날 밤 단 한순간도 잠들지 못했다.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이 직접 주관하는 현장 감찰은 사단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9.1서 사단장은 자신의 집무실을 통째로 박선우 소장에게 내주었고 자신은 야전 침대가 놓인 간이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다. 박선우는 사단장 집무실 중앙에 앉아 쉴 새 없이 올라오는 보고서들을 검토했다. 그녀의 눈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김 상사를 통해 육군본부에서 가장 유능한 감찰 및 법무 장교들을 긴급히 화천으로 호출했다. 황인철 대위, 마동필 중사. 두 사람의 최근 3년간 복무 평정 기록, 동료 평가, 그리고 모든 징계 및 포상 내역을 가져오십시오. 또한 최하늘 중위가 이 부대로 전입 온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공식, 비공식 보고 라인을 확인합니다. 그녀의 명령은 신속하고 정확했다. 사단 헌병대와 감찰참모실은 그야말로 초비상이 걸렸다. 곧이어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황인철 대위는 이미 여러 차례 부대 내에서 폭언과 가벼운 폭행으로 구두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전역한 예비역 장성이며 현재 국방부 관련 단체의 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주의 조치로만 마무리되었던 기록이 발견되었다. 그는 특히 여군 부하들에게 상습적인 언어 희롱 계집이 커피나 타와라, 여자는 밤에만 쓸모있다과 업무 배제를 일삼아왔다. 마동필 중사는 더 심각했다. 그는 병사들의 급여 일부를 갈취하려 하거나 어차피 너희 PX 갈 때 쓰잖아. 부대 운영비로 좀 내놔라. 부대 유류 및 물품을 외부로 빼돌려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다 적발된 적이 있었다. 그때마다 황인철 대위가 그를 비호하며 사건을 무마시켰다. 둘은 단순한 상하 관계가 아니라 부대 내의 부조리를 함께 저지르는 공생 관계였던 것이다. 최하늘 중위에 대한 괴롭힘은 조직적이었다. 하늘이 그들의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 정식으로 대대장에게 보고하려 하자 그들은 하늘을 조직에 융화되지 못하는 부적응작 엄마백 믿고 나대는 년으로 몰아갔다. 정작 하늘은 단 한 번도 어머니의 존재를 알린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늘에게 일부러 과중한 업무를 몰아주거나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며 고립시켰다. 오늘 김민준 이병을 폭행한 이유도 김 이병이 마동필 중사의 유류절도 시도를 목격하고 이를 최하늘 중위에게 보고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고자질한 대가라며 김 이병을 린치하고 하늘을 불러내어 그 모습을 보게 함으로써 본보기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박선우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차갑게 말했다. 대대장, 지금 즉시 호출하십시오. 그리고 연대장까지. 새벽녘 황인철과 마동필이 속한 대대의 대대장 중령과 연대장 대령이 사색이 되어 사단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들은 박선우 소장 앞에 부동자세로 섰다. 두 사람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박선우가 물었다. 대대장은 입술을 달싹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황 대위가 업무 능력은 출중하여 다소 거친 면은 전방부대의 리더십의 일환으로. 리더십? 박선우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병사를 구타하고 여군 장교를 성희롱하는 것이 리더십입니까? 부하의 비리를 감싸주는 것이 지휘관의 덕목입니까? 당신들은 지휘관이 아니라 범죄의 방조범입니다. 송구합니다. 당신들의 안일한 지휘 감독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내 딸을, 아니 대한민국의 장교 한 명을 사지로 몰았습니다. 연대장, 대대장. 두 사람도 이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당장 보직 해임 대기 조치합니다. 두 지휘관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보직 해임. 그것은 군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한편 완전한 신변 보호 조치 하에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김민준 이병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자신이 겪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마동필 중사가 자신에게 부모님의 돈을 요구했던 일 황인철 대위가 최하늘 중위를 향해 전연 때문에 부대 분위기 다 버린다며 욕설했던 일들을 모두 증언했다. 가장 힘든 조사는 최하늘 중위의 몫이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아닌 본부에서 급파된 냉철한 감찰 장교 소령 앞에서 공식 진술을 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욕적인 언사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대를 지키려 했던 자신의 노력이 어떻게 묵살되었는지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진술을 마친 하늘이 밖으로 나왔을 때 복도 끝에 어머니 박선우가 서 있었다. 어머니, 최중희, 수고했네. 박선우는 여전히 장군의 모습이었다.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 제발. 하늘은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군 경력에 오점을 남길까 두려웠다. 박선우는 그런 딸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다. 하늘아,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너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내 딸이 모욕당한 것에 대한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녀는 복도 창밖으로 펼쳐진 어두운 칠사단의 산자락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이 군에 내 모든 것을 바쳤다. 이곳은 수많은 젊은이들의 청춘이 담보된 곳이다. 저런 썩은 암초 몇 개가 이 거대한 배를 침몰시키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너는 그 암초를 발견하고 경고음을 울린 것이다. 부끄러워할 것은 내가 아니라 저 암초를 제때 제거하지 못한 나를 포함한 모든 지휘관이다. 박선우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는 군인이다. 그리고 나도 군인이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다. 그녀의 말은 어떤 위로보다 더 깊게 최하늘의 가슴을 울렸다. 날이 밝아올 무렵 박선우는 마지막 결제 서류에 서명했다. 황인철 대위와 마동필 중사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영장 청구 및 징계위원회 회부, 연대장과 대대장의 보직 해임 및 감찰조사, 그리고 제7사단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직무 감찰 실시. 화천에 스산했던 바람은 이제 모든 것을 뿌리 뽑을 듯한 태풍이 되어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강원도 화천에는 첫눈이 내렸다. 온 세상을 하얗게 덮는 눈은 그 끔찍했던 날의 흔적을 잠시나마 가려주는 듯 했다. 황인철 대위와 마동필 중사는 모든 직위가 해제된 채 7사단 군사경찰대 영창에 구속 수감되었다. 그들의 백이 되어주었던 예비역 장성 아버지도 육군 본부 인사참모부장이 직접 칼을 빼단 사건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아들의 잘못을 덮으려 했던 과거의 행적 황인철이 다른 부대에서 사고 쳤을 때 무마시켰던 기록까지 박선우의 감찰망에 포착되며 남은 명예마저 이를 위기에 처했다. 두 사람은 군복을 벗는 것은 물론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보직 해임되었던 연대장과 대대장 역시 지휘 책임을 물어 한직으로 좌천되는 징계를 받았다. 9.1서 사단장은 육군 참모총장에게 직접 불려가 엄중한 경고를 받았고 7사단은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속에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맞이해야 했다. 박선우 소장은 모든 조치를 마무리하고 화천을 떠날 준비를 했다. 그녀는 떠나기 전 김민준 이병을 따로 만났다. 김 이병은 깨끗한 군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 상처도 많이 아물어 있었다. 그는 박선우 앞에서 거수 경례를 붙였다. 장군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선우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김이병, 은혜라고 생각할 것 없다. 군대가 자네에게 빚을 진 것이다. 자네의 용기 있는 증언이 더 큰 비극을 막았다. 자네는 앞으로 육군 본부 직할 부대에서 안전하게 복무하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몸 건강히 그리고 씩씩하게 군 생활 마치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이병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이제 마지막으로 딸을 만날 차례였다. 박선우는 하늘을 부대 밖, 눈이 소복이 쌓인 작은 찻집에서 만났다. 군복이 아닌 따뜻한 외투를 입은 모녀의 모습이었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따뜻한 찻잔의 온기만이 손바닥을 데웠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하늘이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무엇이 죄송하다는 거냐? 어머니께 그런 모습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힘을 빌린 것 같아서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더 강했어야 했습니다. 제가 더 잘 버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박선우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딸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어떤 것보다 따뜻했다. 하늘아, 엄마를 보렴. 하늘이 고개를 들자 박선우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장군 박선우가 아닌 어머니 박선우의 눈이었다. 엄마는 내가 버티고 있었다는 걸 안다. 그 썩어 빠진 곳에서 너 혼자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지 안다. 내가 약해서가 아니다. 그들이 비정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하늘의 눈이 커졌다. 너는 그들의 협박과 모욕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았다. 부하 병사를 지키려 했고 끝까지 내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날 엄마가 본 것은 무너진 장교가 아니라 그 폭력 앞을 막아서던 용감한 최하늘 중이었다. 박선우는 딸의 뺨을 쓰다듬었다. 내가 가진 힘은 너 같은 군인들이 부러지지 않도록 지켜주라고 국가가 잠시 맡긴 것이다. 내 딸을 위해서가 아니라 옳은 일을 하려다 다친 내 부하를 위해 쓰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그녀는 하늘을 가만히 안아주었다. 그러니 하늘아, 다시는 혼자 모든 짐을 지려 하지 마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너는 충분히 강하다. 이 엄마가 증명한다. 하늘은 결국 어머니의 품에서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수치심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이해받고 인정받은 자의 뜨거운 위로의 눈물이었다. 한참을 울던 하늘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붉었지만 이전의 불안감은 사라지고 다시금 총명한 빛을 되찾고 있었다. 어머니, 저 이곳 7사단에 남겠습니다. 박선우는 놀라지 않고 조용히 물었다. 본부로 옮겨주길 바랄 줄 알았는데. 괜찮겠니? 네. 이곳은 이제 막 암초를 걷어낸 곳입니다. 누군가는 남아서 이 상처 입은 부대를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제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박선우는 딸의 대답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자신보다 더 강한 군인임을 깨달았다. 그래. 그게 내 딸이지. 검은색 세단이 화천을 떠나 서울로 향했다. 박선우는 창밖의 하얀 설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겨울은 춥고 가혹하지만 그 겨울을 이겨낸 땅에서 가장 먼저 새싹이 돋아난다. 그녀의 딸 하늘도 그리고 상처 입었던 김이병도 저 화천의 눈처럼 깨끗하고 강인하게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들이 걷는 길에 다시는 더러운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더 높은 곳에서 더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볼 것이다. 그것이 별을 단 장군의 숙명이자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었다. 제7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 강원도 화천의 차가운 공기만큼이나 서늘한 긴장감이 법정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날의 폭행 사건 이후 부대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육군 본부 인사참모부장의 직속 지휘 아래 사단 헌병대와 감찰실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듯이 맹렬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오늘 그 모든 조사의 결과물이 황인철 대위와 마동필 중사의 운명을 결정지을 첫 재판일이었다. 방청석은 이미 7사단 소속의 주요 간부들과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일부 군 관계자들로 꽉 차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 불안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적의가 뒤섞여 있었다. 최하늘 중위는 증인석 바로 뒤편 피해자 측 좌석에 김민준 이병과 나란히 앉아 있었다. 굳게 닫힌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등은 꼿꼿하게 세워져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 박선우 소장이 이 자리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압력으로 비칠 수 있다. 너는 군인으로서 증인으로서 당당히 진실만을 말해라. 나머지는 시스템이 증명할 것이다라는 말만 남기고 계룡대육군 본부로 복귀한 상태였다. 피고인 황인철 마동필. 입장. 법무관의 목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쇠락한 모습이 드러났다. 마동필 중사는 이미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헌병들에게 이끌려 피고인석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황인철 대위는 달랐다.
그는 구속복 대신 단정한 군복을 입고 있었고 재판 규정이었다. 그날의 오만함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기묘한 냉소와 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듯한 도끼가 서려 있었다.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이 시작되었다. 특수폭행, 직권남용, 가혹행위, 상관모욕, 그리고 마동필 중사의 경우엔 공갈 및 협박 혐의까지 추가되었다. 낭독되는 범죄 사실 하나하나가 법정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 의견 진술하십시오. 모두의 시선이 변호인석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군복이 아닌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의 이름은 허진태. 전직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군 내부의 생리를 샅샅이 꿰고 있는 거물급 변호사였다. 황인철의 아버지 퇴역 장성 황태섭이 아들을 구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였다. 허진태 변호사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부드러운 그러나 방청석 전체를 휘어잡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는 바입니다. 법정 안이 순간 술렁였다. 이 사건의 본질은 군 기강 확립을 위한 정당한 훈련과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입니다. 이를 침소봉대하여 피고인들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모는 것은 군의 특수성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그의 시선이 최하늘 중위에게로 향했다. 특히 이 모든 조사는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피고인 황인철 대위의 직속 부하인 최하늘 중위의 편향된 진술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하늘 중위의 모친은 현재 육군 본부의 막강한 실권자이십니다. 지금 변호인은 본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군 검사가 즉각 반발했다. 본질을 흐리는 것이 아닙니다. 허진태 변호사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그는 재판장을 향해 말했다. 이것은 과보호하는 어머니 장군이 자신의 딸이 연루된 사소한 마찰에 개입하여 군 전체의 지휘 체계를 무너뜨린 사적 보복 사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입니다. 그의 말은 독화살이 되어 하늘에게 날아왔다. 사소한 마찰, 과보호하는 어머니, 사적 보복. 그날의 끔찍했던 폭행과 모욕이 순식간에 어머니의 권력을 등에 업은 딸의 치기 어린 고자질로 둔갑하는 순간이었다. 방청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역시 엄마 빽이었어. 그러게 여군이 전방에 오니까 저런 일이 생기지 같은 비수 같은 말들이 하늘의 귀에 들려왔다. 재판장이 망치로 책상을 내리쳤다. 정숙.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혐의에 대해서만 변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증인으로 최하늘 중위를 신청합니다. 하늘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증인석으로 걸어나갔다. 선서를 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허진태 변호사가 그녀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최하늘 중위. 증인은 황인철 대위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지요. 업무상 의견 충돌이 있었을 뿐입니다. 의견 충돌이라. 혹시 황 대위가 증인의 사적인 만남 요구를 거절한 것에 대한 앙심은 아니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늘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이에 있습니다. 증인에 대한 모독입니다. 검사가 외쳤다. 좋습니다. 그럼 사실관계만 묻지요. 허진태가 교활하게 웃었다. 증인은 김민준 이병과 단둘이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당했습니다. 부대 내에서 여군 장교가 이등병과 사적인 만남을 갖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적인 만남이 아니라 김이병의 고충을 상담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충 상담이라. 혹시 김이병이 증인에게 마 중사가 돈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증인은 즉각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증인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것은. 하늘은 말이 막혔다. 황인철과 마동필이 한통속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정식 보고 라인을 타는 것이 오히려 김이병을 위험하게 만들까봐 망설였던 것이다.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증인은 보고 체계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일이 터지자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어머니에게 연락한 것 아닙니까?
그날 현장에 있던 어머니에게 저 사람들 때문에 무섭다고 과장되게 이야기한 사실 있지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어머니가 현장에 나타나자마자 사단장이 달려왔습니다. 일개 중위의 전화 한 통에 사단장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증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두 사람을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허진태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를 울렸다. 그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최하늘을 어머니 백을 믿고 상관을 모함한 부도덕한 여군으로 박선우를 딸의 싸움에 군대를 동원한 괴물로 만들고 있었다. 황인철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가 이 재판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 정확히 이해했다. 이것은 진실 게임이 아니었다. 여론전이자 정치 싸움이었다. 최하늘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여기서 무너지면 어머니의 명예까지 더럽히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허진태를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다. 변호사님, 저는 함정을 판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날 사람이 맞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하는 년인데 끼어드냐, 네 딸은 처맞을 만했다는 모욕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변호사님이 말하는 사소한 마찰입니까? 그녀의 또렷한 증언에 법정이 순간 조용해졌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께 연락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제 면회를 오셨다가 우연히 그 현장을 목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미친년이라고 부르며 차를 두드릴 때 제 어머니는 인사참모부장으로서 사단장에게 상황 보고를 하신 겁니다. 증인, 흥분하지 마십시오. 저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계급과 권력 뒤에 숨어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군복을 걸고 진실만을 증언할 것입니다. 하늘의 단호한 태도에 허진태의 미간이 순간 좁혀졌다. 그는 생각보다 상대가 만만치 않음을 직감했다. 그때 재판장이 다음 재판 기일을 고지했다. 다음 증인으로 피고인 측이 신청한 전 8연대 3대대 복무자 강시원 대위를 채택합니다. 황인철과 허진태 변호사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걸렸다. 강시원 대위. 그는 황인철과 육사 동기이자 현재 다른 부대에서 근무 중인 자였다. 그들은 이 재판을 뒤집을 또 다른 카드를 준비해 둔 것이었다. 재판이 휴회되고 법정 밖으로 나온 최하늘 중위는 몰려드는 피로감에 휘청였다. 그녀는 자신을 부축하려는 김민준 이병의 손을 가만히 밀어냈다. 괜찮다, 김이병.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다음 전투를 준비하는 군인의 눈빛으로 다시 타올랐다. 그녀는 곧장 7사단장, 9일서 소장의 집무실로 향했다. 노크도 없이 문을 연 그녀의 돌발 행동에 부관이 당황했지만 구 소장은 말없이 손짓으로 부관을 물렸다. 그는 박선우 소장이 떠난 후 이 사건의 처리를 사실상 위임받은 상태였다. 그리고 그는 최하늘 중위가 단순한 중위가 아니라 이 부대의 정화를 위한 박선우의 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최중위, 재판은 어땠나? 사단장님. 피고 측 다음 증인이 강시원 대위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9일서 소장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강시원 대위. 그도 잘 아는 이름이었다. 황인철과 절친한 동기이자 과거 부대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획의 부정 의혹로 조사를 받다가 황인철의 아버지 황태섭 장군의 입김으로 징계 없이 다른 부대로 영전해 간 전적이 있는 자였다. 그 자가 왜 황인철과 마동필의 편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것입니다. 제가 김이병과 사적인 관계였다거나 황 대위의 지시를 고의로 어겼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이 재판을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늘이 서류철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그녀가 지난 며칠간 잠도 자지 않고 파헤친 강시원의 행적이었다. 강시원 대위는 최근 거액의 도박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그 빚의 일부를 황태섭 장군이 운영하는 안보전략연구소라는 유령 회사에서 대납해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9일서 소장의 눈이 커졌다. 이것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었다. 퇴역 장성이 현역 군대에까지 손을 뻗어 재판을 조작하고 증인을 매수하려는 거대한 사법 방해 행위였다. 박 장군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직 모르십니다.
이것은 7사단 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단장님께서 직접 이 보이지 않는 손을 잘라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장님께서는 영원히 육군 본부의 눈치를 보는 식물 사단장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 전에 이 사건의 방조범으로 함께 몰락하시겠지요. 최하늘의 말은 차가웠다. 그것은 부하의 건의가 아니라 사실상의 협박이자 최후 통첩이었다. 9.1서 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박선우가 화천을 떠나며 남긴 말을 떠올렸다. 이 부대의 남은 찌꺼기는 사단장님께서 직접 치우셔야 내 체면도 섭니다. 그는 최하늘이 자신을 시험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여기서 이 문제를 덮거나 미적거리면 자신 또한 황인철의 연대장, 대대장과 같은 신세가 될 터였다.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헌병대장 연결해. 즉시. 그리고 감찰참모 당장 내 방으로 뛰어오라고 해. 구 소장이 최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최중희. 자네가 가져온 증거 아주 유용하군. 이제부터 7사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똑똑히 보게. 같은 시각 계룡대 육군 본부 인사참모부장실. 박선우 소장은 7사단 법무실에서 올라온 재판경과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허진태 변호사의 발언, 그리고 방청석의 술렁임까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황태섭. 박선우는 그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다. 그녀와 동시대에 군 생활을 했던 육사 출신의 전형적인 라인의 거두였다. 그는 퇴역 후에도 군납 비리 등에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끈끈한 인맥으로 단 한 번도 처벌받지 않은 인물이었다. 자네 아들 하나 구하자고 군 전체를 적으로 돌릴 셈인가. 박선우는 비서실에 연락했다.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연결해주게. 박선우 장군 개인 자격으로 통화를 원한다고 전하게. 그녀는 7사단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기회에 군 내부에 곰팡이처럼 퍼져 있는 황태섭 라인 전체를 도려낼 생각이었다. 장군님, 혹시 최하늘 중위님께. 아니다. 박선우가 비서의 말을 막았다. 내 딸은 지금 전장에서 싸우고 있다. 지휘관은 부하가 전투를 치르는 중에 불필요한 무전을 보내지 않는다. 나는 내 딸을 믿는다. 그녀는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화천이 아닌 군 전체의 미래를 향해 있었다. 며칠 뒤 두 번째 재판 기일이 밝았다. 법정은 첫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오늘은 황인철 측의 반격을 책임질 강시원 대위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날이었다. 허진태 변호사는 승리를 예감한 듯 여유로운 미소까지 띠고 있었다. 증인 강시원.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강시원 대위가 말끔한 군복 차림으로 증인석에 섰다. 증인은 최하늘 중위와 같은 대대에서 근무했지요. 증인이 보기에 최중위는 어떤 장교였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제가 많은 장교였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업무 처리가 미숙해 황인철 대위님이 자주 뒷수습을 해야 했습니다. 특히 김민준 이병을 유난히 싸고 돌아 다른 병사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황인철 대위가 김이병을 훈육한 것은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네. 황 대위님은 부대 기강을 위해서라면 욕도 하고 좀 거칠게 다루긴 했지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김이병이 최중위 백 믿고 대들다가 거기까지. 그때 군 검사가 아닌 방청석에 앉아있던 7사단 헌병대장이 벌떡 일어섰다. 재판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본 헌병대장은 지금 이 자리에서 증인 강시원 대위를 위증교사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멎었다. 강시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야? 당신들 뭔데? 헌병들이 강시원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았다. 허진태 변호사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재판장님, 이것은 명백한 재판 방해입니다. 당장 저 헌병들을. 닥치시오, 변호사. 이번에는 군단장, 아니 사단장 9.1서 소장이 방청석에서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고 있었다. 본관은 7사단장 소장 9.1서다. 이 재판은 7사단의 명예가 걸린 재판이다.
본관의 지휘하에 헌병되는 증인 강시원이 황인철의 아버지 황태섭으로부터 거액의 도박 빚을 탕감받는 조건으로 위증을 하려 한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 구 소장은 서류 뭉치를 재판장에게 던지듯 제출했다. 거기에는 강시원의 계좌 이체 내역과 황태섭의 유령회사 자금 흐름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허진태 변호사. 구 소장이 피고인석의 변호사를 노려보았다. 당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 당신이 현역 군인들의 재판을 조작하는 브로커인가? 당장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고 구속 수사해야 마땅하다. 허진태 변호사는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황인철 대위는 이 모든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변호사와 아버지가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은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었다. 아, 안 돼. 아버지. 아버지. 그의 절규는 법정 안의 소란에 묻혔다. 최하늘은 그 모습을 그저 묵묵히 그러나 굳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고지는 이미 탈환한 순간이었다. 강시원 대위가 위증 혐의로 법정 한복판에서 헌병들에게 끌려나간 순간 재판의 흐름은 완벽하게 뒤바뀌었다. 그것은 단순한 증인 한 명의 체포가 아니었다. 황인철과 마동필을 비호하던 최후의 성벽, 즉 퇴역장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현역 사단장의 손에 의해 공개적으로 단죄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허진태 변호사는 그 자리에서 변호를 포기했다. 아니,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위증교사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그는 피고인의 변호사에서 순식간에 공범이자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했다. 그가 헌병대에 의해 끌려나가면서 법정을 향해 악을 쓰는 모습은 그가 쌓아 올린 모든 명성이 무너지는 순간을 보여주었다. 황인철 대위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9.14 사단장, 당신이 박선우 그년한테 줄을 서려고 내 아버지를 모함하는 거잖아. 그의 입에서 다시 한번 년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 법정은 경악으로 얼어붙었다. 재판장이 격노하여 망치를 내리쳤다. 피고인 황인철. 법정 모독죄를 추가한다. 당장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변호인 없이 남은 재판을 진행하겠다. 황인철은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최하늘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최하늘. 이 개 같은 년. 너 때문에. 너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내가 너를, 너희 가족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의 발악은 처절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굳게 닫힌 법정 문 밖으로 사라졌다. 마동필 중사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황인철의 광기 어린 절규와 헌병대장의 서슬 퍼런 증거 제출을 본 그는 자신이 이 배와 함께 침몰할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살기 위해 마지막 발버둥을 쳤다. 재판장님. 마동필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다 황인철 대위님이 시켜서 한 겁니다. 황 대위님이 아버님 빽만 믿고 저를 협박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다. 황인철이 주도한 유류절도 계획, 최하늘 중위를 고립시키기 위한 회의 내용, 그리고 그날 김민준 이병을 폭행할 때 이건 고자질한 새끼의 최후다. 최중인년한테도 똑똑히 보여줘라라고 말했던 것까지. 비굴했지만 그 증언은 황인철에게 박히는 마지막 못이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김민준 이병의 증언이었다. 그는 강시원의 체포와 마동필의 자백을 목격한 후 두려움 대신 깊은 분노와 용기를 얻었다. 그는 증인석에 서서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막힘없이 또렷하게 증언했다. 마동필 중사는 저에게 누나 등록금이 급하다며 부모님께 돈을 요구하라고 협박했습니다. 거절하자 매일 밤 창고로 불러내어 잠을 재우지 않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마동필에게 향했다. 황인철 대위님은 최하늘 중위님께서 저의 고충을 상담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 저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여군 장교한테 꼬리치는 새끼라며 동기들 앞에서 저의 뺨을 때렸습니다. 김이병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사건 당일
황 대위님은 저에게 최중희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험해 보겠다며 저를 발로 찼습니다. 제가 쓰러지자 마 중사와 함께 저를 군홧발로 짓밟았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하늘 중위님이 달려와 막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그 자리에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증언은 허진태 변호사가 사소한 훈육이라고 주장했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다. 그것은 훈육이 아닌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저는 군인이 되기 싫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있던 곳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최하늘 중위님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람으로 대해준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김민준 이병은 최하늘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하늘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증언과 증거 조사가 끝났다. 군 검사의 최종 논고가 이어졌다. 본 검사는 피고인 황인철과 마동필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전우를 사적인 감정으로 폭행하고 군의 위계를 무너뜨렸으며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조차 반성은커녕 진실을 은폐하려 한 점에 대해 군형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군 검사는 황인철에게 징역 30년, 마동필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군사법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례적으로 높은 구형량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선고의 날이 밝았다. 법정에는 박선우 소장도 와 있었다. 그녀는 이번에는 사복이 아닌 별 2개가 빛나는 장군 정복을 입고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재판부에게는 이 사건을 절대 가벼이 다루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이 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모든 상처가 아문 듯한 김민준 이병이 앉아 있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마동필. 피고인은 부하 병사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았으나 법정에서나마 일부 죄를 시인하고 반성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마동필은 그 자리에 쓰러져 통곡했다. 재판장의 시선이 굳게 닫힌 황인철의 얼굴로 향했다. 피고인 황인철. 피고인은 지휘관으로서 부하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사적인 감정으로 부하 장교를 모욕하고 병사를 잔인하게 폭행하였다. 또한 자신의 아버지를 내세워 재판을 조작하려 하고 법정에서조차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에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피고인 황인철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두 피고인 모두에게 불명예 전역 및 모든 군인연금 수급 자격을 박탈한다. 땅, 땅, 땅. 망치 소리와 함께 그들의 군 생활은, 아니, 그들의 인생은 그렇게 끝이 났다. 황인철은 더 이상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다가 방청석의 박선우 소장을 바라보았다. 박선우는 그를 경멸도 동정도 아닌 그저 무표정한 시선으로 마주볼 뿐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법정. 최하늘 중위가 어머니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고생했다 하느라. 박선우는 딸의 어깨에 달린 중위 계급장을 가만히 쓸었다. 이제 정말 끝난 겁니까? 아니다. 박선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법정 문 너머를 향하고 있었다. 황인철과 마동필은 꼬리일 뿐이다. 저런 썩은 꼬리가 자라나도록 방치한 몸통이 남아있다. 내 아들을 구하기 위해 현역 군대에까지 검은 손을 뻗친 황태섭. 그리고 그와 연결된 군 내부의 모든 부패한 인맥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박선우의 눈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딸을 구하기 위해 화천에 왔지만 이제는 군 전체를 개혁하기 위한 거대한 칼을 뽑아든 것이었다. 제7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울려 퍼진 판결 망치 소리는 단순한 재판의 끝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화천에 얼어붙은 땅을 깨고 대한민국 육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황인철 대위와 마동필 중사에게 내려진 중형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선우 소장이 쏘아 올린 첫 번째 신호탄이자 몸통을 향한 선전포고였다. 법정을 나서는 박선우 소장의 굳은 표정은 그녀가 꼬리가 아닌 몸통을 향한 칼을 뽑아 들었음을 공공연히 선포하는 듯했다.
그녀가 복귀한 계룡대 육군본부는 그야말로 폭풍전야였다. 황태섭. 전역한 예비역 장성이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현역 군대의 심장부까지 깊숙이 뻗어 있었다. 그는 수십 년간 군대에 몸담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사조직에 가까운 인맥을 구축해온 거물이었다. 그들은 안보라는 미명하에 군납 비리, 불투명한 진급심사, 그리고 주요 보직 거래에까지 깊숙이 관여하며 군을 좀먹는 거대한 암적 존재였다. 황인철은 그저 그 거대한 카르텔이 내세운 방패막이이자 그들의 이권을 대리하는 차세대 주자였을 뿐이다. 박선우는 자신의 사무실,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실로 돌아오자마자 부장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금 즉시 육군본부 감찰실, 법무실, 그리고 헌병실의 주요 인원들로 구성된 특별직무감찰단을 소집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공기를 얼렸다. 감찰 대상은 특정 부대가 아니다. 황태섭 예비역 장군이 운영하는 안보전략연구소와 관련된 모든 현역 및 예비역 장교 부사관들이다. 특히 최근 3년간 황태섭과 공식, 비공식적으로 접촉한 모든 지휘관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들의 재산 변동 내역과 보직, 이동 경로를 전수 조사한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군 내부의 가장 민감한 환부를, 그것도 가장 막강한 권력을 쥐었던 세력을 정면으로 치겠다는 의미였다. 회의에 참석한 몇몇 장군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 중에도 황태섭의 그늘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 장군, 이건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군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황태섭과 가까웠던 한월로 장군이 조심스럽게 반대 의사를 표했다. 군이 흔들리는 것이 두려워 썩은 뿌리를 방치한다면 우리는 적과 싸우기도 전에 내부에서부터 무너질 것입니다. 박선우가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저는 제 딸이 복무하는 군대, 김민준 이병 같은 아들들이 청춘을 바치는 군대가 저런 구시대의 유물들 때문에 오염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있는 분은 지금 참모총장님께 직접 저를 해임하라고 건의하십시오. 그녀의 단호함에 더 이상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하지만 황태섭의 반격도 즉각적이고 교묘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을 총동원했다. 다음 날 아침 보수 성향의 주요 일간지들은 일제히 일면 기사를 쏟아냈다. 단독 별 2개 여성 장군, 사적 감정으로 군 지휘 체계 사조직화 논란 칼럼 아들 싸움에 군대 동원한 장군. 군 기강, 이대로 무너지는가 심층 인사참모부장 권력 남용, 군 내부 박선우 라인 구축. 제2의 하나회되나. 기사 내용은 교묘하게 진실을 비틀었다. 7사단에서 벌어진 끔찍한 폭행 사건은 전방부대의 특수한 훈육 과정으로 축소되었고 최한을 중위는 어머니 백을 믿고 상관을 고발한 문제 장교로 매도되었다. 그리고 박선우 소장은 자신의 딸을 위해 군 전체를 숙청하려는 권력의 취한 마녀로 그려졌다. 여론은 순식간에 악화되었다. 군의 특수성을 모르는 여성 장군이 군대를 망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에게까지 정치권의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박선우의 감찰을 중단시키라는 요구였다. 계룡대 집무실. 박선우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 기사들을 말없이 읽어내려가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굳게 쥔 주먹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장군님, 이대로는. 비서실장이 침통하게 말했다. 이대로는 우리가 집니다. 황태섭은 여론을 움직이는 법을 아는 자입니다. 그들이 여론을 움직인다면 우리는 진실을 움직이면 되네. 박선우는 수화기를 들었다. 그녀가 연결한 곳은 국방부 대변인실이었다. 대변인. 지금 즉시 7사단 폭행 사건 관련 공식 브리핑을 준비해 주십시오. 피해자 김민준 이병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할 것입니다. 본인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최한을 중위도 증인으로 참석시킵니다. 이것은 엄청난 도박이었다. 피해자와 내부 고발자를 대중 앞에 세우는 것은 그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었다. 어머니, 정말 제가 해야 합니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불안에 차 있었다. 하늘아, 엄마는 내가 숨기를 원치 않는다.
너는 죄를 짓지 않았다. 너는 군인으로서 옳은 일을 했다. 이제는 세상이 국민들이 그 진실을 알아야 한다. 내가 그 진실의 증거다. 며칠 뒤 국방부 브리핑룸은 수백 명의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박선우 소장이 정복을 입고 연단에 섰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아직 앳된 얼굴이지만 굳은 결의에 찬 김민준 이병과 그보다 더 굳은 표정의 최하늘 중위가 나란히 섰다. 박선우는 그날의 폭행이 담긴 CCTV 영상 헌병대가 확보안의 일부를 공개했다. 법정에서만 공개되었던 잔혹한 폭행 장면의 취재진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것은 김민준 이병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저는 괴물이 되기 싫었습니다. 황인철 대위와 마동필 중사는 저에게 똑같이 부하들을 괴롭히라고 강요했습니다. 그것이 군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하늘 중위님은 저에게 그것은 군대가 아니라 범죄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최하늘 중위를 바라보았다. 제가 맞고 있을 때 최 중위님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감싸 안으며 대신 맞았습니다. 황 대위는 그런 최 중위님을 밀치고 창녀 같은 년이라고 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제 면회를 오신 제 어머니는 저런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민준 이병은 울음을 터뜨렸다. 저는 제 어머니가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박선우 장군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장군님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제 어머니와 같은 또 다른 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그리고 장군님께 너 같은 년이라고 했습니다. 순간 브리핑룸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창녀 같은 년, 너 같은 년. 황태섭 측이 사소한 훈육이라고 포장했던 사건의 실체가 피해자의 입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 다음은 최하늘 중위의 차례였다. 그녀는 한치의 떨림도 없이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군인입니다. 제 어머니도 군인입니다. 저희는 군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황인철 대위와 그 뒤에 있는 세력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군복을 입은 범죄자들입니다. 그들은 저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인 전체의 명예를 모욕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저는 이 사건을 덮으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2, 제3의 김민준 이병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가 딸을 위해 군대를 동원한 것이 아니라 썩어가는 군을 살리기 위해 가장 아픈 곳에 칼을 댄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황인철이 법정에서 발악했던 말까지 모두 공개했다. 네 딸은 처 맞을만 했다고 했습니다. 계집년이 나대니까 부대가 이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한 여성 장군의 사적 보복입니까? 아니면 썩어 빠진 군 내부의 민낯입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 브리핑은 전세를 완전히 뒤집었다. 여론은 폭발했다. 여성 장군의 사적 보복이라는 프레임은 썩은 군대를 개혁하려는 참군인의 용기로 바뀌었다. 어머니 백을 믿은 딸은 성추행과 폭력에 맞선 여성 영웅이 되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군 개혁을 지시했다. 박선우의 특별직무감찰단은 날개를 달았다. 황태섭을 향한 수사망이 좁혀졌다. 그의 유령 회사 안보전략연구소를 통해 수십 년간 이루어진 진급 로비와 군납 비리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났다. 그와 연결되었던 현역 장성 수십 명이 줄줄이 보직 해임되고 구속되었다. 황태섭 역시 아들의 재판에 개입 강시원 대위 매수하려 한 혐의와 군사기밀 유출, 뇌물수수 혐의로 결국 자택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그가 수갑을 차고 끌려나오던 모습은 한 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시간이 흘러 화천에는 다시 눈이 녹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제7보병사단은 9.14 사단장의 주도하에 그리고 최하늘 대위의 헌신적인 노력 아래 완전히 다른 부대로 거듭나고 있었다. 대위 최하늘. 그녀는 이 모든 사건을 겪어내고 당당히 진급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박선우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부하들의 신망을 한몸에 받는 가장 강인하고 공정한 지휘관 최하늘 대위로 우뚝 섰다. 김민준 병장은 만기 전역하는 날
부대 정문에서 자신을 배웅 나온 최하늘 대위에게 마지막 거수경례를 붙였다. 대위님, 충성. 병장 김민준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군대가 지옥이 아니라 사람 사는 곳이라는 것을 배우고 갑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몸 건강히 사회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되게. 박 병장. 하늘은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날 오후 7사단 연병장에서는 최하늘 대위의 대위 진급 신고식이 조촐하게 열렸다. 그녀의 어깨에 새로운 계급장을 달아주기 위해 한 사람이 화천을 다시 찾았다. 정복을 입은 박선우 소장이었다. 그녀는 이제 군 전체의 개혁을 이끄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 있었다. 신고합니다. 대위 최하늘은 진급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충성. 축하한다, 최 대위. 박선우는 딸의 어깨에 반짝이는 대위 계급장을 달아주었다. 그리고 딸을 가만히 안아주었다. 그 어떤 말도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은 모녀 이전에 가장 치열한 전장을 함께 겪어낸 전우였다. 박선우는 딸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가 화천에 남아주어 고맙다. 너는 이곳에서 엄마보다 더 훌륭한 군인이 되었다. 내 딸 정말 자랑스럽다. 최하늘 대위는 어머니의 품에서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시선은 화천의 푸른 하늘을 향해 있었다. 한때 스산한 바람과 끔찍한 폭력으로 얼룩졌던 그곳에 이제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희망과 정의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것은 박선우가 시작하고 최하늘이 지켜낸 강원도 화천의 새로운 봄이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